새벽 4시 제 통장에서 50억이 사라졌습니다. 38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잔액을 틀려본 적 없는 제가 어젯밤 자고 일어났더니 평생 모은 돈이 증발해 있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제 명의로 된 60억 원짜리 대출 서류가 멀쩡하게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고 제 서명까지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는 5년 전 재혼한 남편 태수 씨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저는 정미숙입니다. 올해 65이고 38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어요. 19살에 은행 말단 행원으로 시작해서 강남 대형 지점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몇 번이나 밀려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간 대학 다니면서 학위도 따고 각종 자격증도 땄죠.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재산이 강남 대치동 타워팰리스, 여의도 오피스 빌딩 2개, 판교 상가 건물까지 합치면 시가 150억 정도 됐어요. 혼자 힘으로 일궈낸 거예요. 남편 도움도 부모님 유산도 단 한 푼 없이 말이에요. 그런 제가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30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지만 남편은 한 번도 기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일을 응원해주고 집안일도 나눠서 했어요.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였죠.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아들은 그때 25이었어요.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졸업하고 그쪽에서 취직해서 눌러앉았어요.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죠. 처음엔 서운했지만 아들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혼자 지낸 지 5년쯤 됐을 때 외로움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큰 집에 혼자 있으면 적막감이 뼈를 후비는 것 같았거든요. 밤에는 더 심했어요. TV를 켜놓고 자야 겨우 잠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 VIP 고객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이미 은퇴했지만 오랜 기간 일한 덕분에 특별 초대를 받았죠. 거기서 태수 씨를 만났어요. 60살쯤 돼 보이는 신사였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차분하고 신중해 보였거든요.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모습이 품이 있어 보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5년 전에 은퇴했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태수 씨도 3년 전에 아내를 여의고 혼자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처지라는 게 묘하게 위안이 됐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맞아요. 집에 가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마시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등산도 갔어요. 태수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어요. 은행에서 있었던 일, 아들 이야기, 첫 남편 이야기까지. 한 번도 지루해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미숙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혼자 힘으로 그렇게 성공하다니.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평생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태수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3개월쯤 만났을 때 태수 씨가 외동딸을 소개시켜줬어요. 이름은 은혜였고 35살이었어요. 아버지가 미숙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좋은 분 같아요. 은혜는 밝고 예의 바른 여자였어요.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것 같았고
저한테도 친절했어요. 직장은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 정확히 뭘 하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아버지를 잘 모신다는 거였으니까요. 6개월쯤 만났을 때 태수 씨가 청혼했어요. 미숙 씨, 우리 남은 인생 함께하면 어떨까요? 혼자보다는 둘이 훨씬 덜 외로울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어요. 60살의 재혼이라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도 됐고 아들이 반대하면 어쩌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외로움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밤마다 TV 켜놓고 자는 것도 혼자 밥 먹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우야, 엄마가 재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 인생이잖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만이죠. 저는 찬성이에요. 아들의 축복까지 받았으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죠. 태수 씨는 제 아파트로 들어왔어요. 타워 팰리스 5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태수 씨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미숙 씨 덕분에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감사해요. 결혼 첫 해는 정말 행복했어요. 태수 씨는 다정했고 매일 아침 커피를 끓여줬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여행도 갔어요. 제주도, 부산, 강릉까지 늦은 신혼여행이었죠. 은혜도 한 달에 두세 번씩 찾아와서 함께 식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결혼 2년 차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태수 씨가 제 서재에 들어가 있는 걸 몇 번 봤거든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보, 뭐 하세요? 아, 책 좀 찾으려고요. 제 서재엔 경제 서적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한 달에 두세 번씩 제 서재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 금고 앞에 서 있는 것도 봤어요. 여보, 금고 앞에서 뭐 하세요? 아, 시계 좀 보려고요. 시계는 안방 서랍에 있잖아요. 아, 맞다. 깜빡했네요. 그때부터 뭔가 불안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냥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결혼 3년 차 되던 해봄, 태수 씨가 본격적으로 제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의도 오피스 빌딩 중 하나 공동 명의로 할까요?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의도 빌딩은 제가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시가 40억 정도 되는 건물이었죠. 여보,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건데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 게 뭐 있어요? 우린 부부잖아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저는 당황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건 제 평생의 재산이에요. 쉽게 결정할 수 없어요. 그날 이후로 태수 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커피도 안 끓여주고 산책도 혼자 가더라고요. 말수도 확 줄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거의 대화가 없었죠.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요? 볼 일 있어요. 냉랭한 분위기가 한 달 넘게 계속됐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 빌딩을 공동 명의로 하는 게 그렇게 당연한 건가? 하지만 은행에서 38년 동안 일하면서 수없이 봤어요. 재혼한 후 재산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을요.
공동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은혜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는데 그날은 예고 없이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좀 만나러 왔어요. 그래, 들어와.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은혜가 태수 씨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더니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빠,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뭘 어쩌겠어.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제가 알아볼게요. 무슨 대화인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른 방법, 다른 방법. 혹시 저를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제가 너무 예민한 거겠죠. 다음 날 아침 태수 씨가 갑자기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젯밤에 제가 너무 심했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빌딩은 그냥 미숙 씨 명의로 두세요. 제가 욕심을 부렸네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어제까지 차갑게 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죠. 미숙 씨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당연히 미숙 씨 거예요. 그날 이후로 태수 씨는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졌어요. 커피도 끓여주고 산책도 같이 가고 저녁에는 함께 TV도 봤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안도했어요. 역시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 태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라는 걸 3개월 후에 알게 됐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태수 씨가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미숙 씨죠? 저는 수진이에요. 수진이. 제가 은행 다닐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제 밑에서 10년 넘게 일한 후배예요. 지금은 은행을 그만두고 재무설계사로 일하고 있죠. 수진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지점장님, 지금 급한 일이에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평소에 정말 침착한 스타일인데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응, 혼자 있어.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곤란해요.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으세요? 지금 밤 10시인데? 네, 정말 급해요. 제발 나와주세요. 집 근처 24시간 카페로 올게요. 수진이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15분 거리에 있는 카페로 갔어요. 수진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 든 커피잔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수진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점장님, 혹시 최근에 대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대출? 아니, 없는데. 왜? 그럼 혹시 누가 지점장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내 명의로? 수진이가 노트북을 열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신용 조회 내역이 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지점장님, 이거 보세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제 명의로 60억 원짜리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전이요. 이게 뭐야? 난 대출 받은 적 없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60억이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연락드린 거예요. 제 고객 중에 같은 은행에 다니는 분이 계셔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지점장님 명의로 담보 대출이 실행됐더라고요. 담보? 무슨 담보? 여의도 오피스 빌딩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여의도 빌딩을 담보로 6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요? 제가요? 수진아, 이거 사기 아니야? 내가 도장도 안 찍었는데 어떻게 대출이 나가? 그게 문제예요. 서류에는 지점장님 도장이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어요. 인감증명서도 같이 제출됐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떠올랐어요. 1년 전쯤 태수 씨가 실손보험에 가입한다고 제 인감 도장을 빌린 적이 있었어요. 급하다고 하길래 그냥 빌려줬죠. 그때 도장을 복사했구나. 아니, 복사가 아니라 진짜 도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 서재에 자주 들락거렸으니까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야? 태수 씨 계좌로 들어갔다가 바로 인출됐어요. 바로? 어떻게? 현금으로요. 60억을 현금으로 찾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태수 씨가 저를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매일 밥 먹고 잠자리를 함께 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요. 지점장님, 더 있어요. 수진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뭐가 더 있어? 지점장님 예금 계좌요. 50억 있던 거 아시죠? 응, 알지. 그게 왜? 어제 전액 인출됐어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50억이요? 제가 38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요? 누가 인출했어? 태수 씨요. 지점장님 도장으로 출금 전표 작성해서 인출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60억 대출에 50억 예금까지 총 110억이 사라진 거예요. 제 평생의 재산이요. 수진아,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 경찰에 신고해야 돼. 그것도 문제예요. 서류상으로는 지점장님이 직접 하신 거로 되어 있어요. 도장도 진짜고 서명도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고요.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더 조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점장님, 이것도 보세요.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태수 씨가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야? 이지은이라는 사람이에요. 32살이고요. 32살이라고요? 저보다 33살이나 어린 여자요? 어떻게 이 사진을 구한 거야? 제 지인이 우연히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봤대요. 태수 씨가 이 여자랑 아주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래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돈을 훔쳐서 젊은 여자랑 바람까지 피웠다는 거예요? 수진아, 이 여자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어? 이미 알아봤어요. 그래서 더 급하게 연락드린 거예요. 뭔데? 이지은 5년 전에 결혼 사기로 집행유예 받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결혼 사기? 네. 나이 든 남성들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었대요. 3명한테 그렇게 했고요. 총 피해액이 2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런 수법에 당한 건가요? 태수 씨도 이지은한테 이용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둘이 짜고 하는 건가요? 수진아, 더 조사해 줄 수 있어? 이지은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뭘 하는지, 태수 씨랑 어떤 관계인지 이미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점장님,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데? 더 있어? 은혜 씨요. 은혜가 왜? 은혜 씨, 태수 씨 딸이 아니래요. 뭐라고? 태수 씨 전처 조카예요. 그리고 이지은이랑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던 거예요. 태수 씨, 이지은, 은혜.
이 셋이 함께 저를 노린 거예요. 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요. 5년 전 VIP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것도, 태수 씨가 다정하게 대했던 것도, 은혜가 착하게 군 것도 전부 연극이었던 거예요. 지점장님,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수진이가 항공권 예매 내역을 보여줬어요. 다음 주 화요일 방콕행 비즈니스석 2장. 태수 씨랑 이지은 이름으로 예매되어 있어요. 도망가려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110억 들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 같아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어요. 5년 동안 제 옆에서 다정하게 웃던 사람이, 함께 밥 먹고 여행 다니던 사람이,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잔 사람이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슬퍼하거나 화낼 시간은 없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태수 씨가 이지은과 함께 방콕으로 도망칠 거예요. 그 전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수진아, 나 좀 도와줘. 증거를 더 모아야겠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지점장님. 근데 조심하셔야 해요. 태수 씨가 눈치 계속 채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알아. 걱정 마. 나 은행에서 38년 일했어. 이 정도는 연기할 수 있어.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38년 동안 은행에서 단련된 냉철함이 발동했어요. 감정에 휩싸이면 안 돼요.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할 때예요. 그리고 제가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되갚아줘야 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태수 씨는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태수 씨 방으로 갔어요.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서랍을 열어봤어요. 옷가지, 시계, 지갑. 별다른 게 없었어요. 하지만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노트였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제 재산 목록이었어요. 타워 팰리스 아파트 시세, 여의도 빌딩 2개 시세, 판교 상가 시세, 예금 잔액까지. 심지어 제 보험 가입 내역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신뢰 구축 완료, 2단계 결혼 완료, 3단계 재산 파악 완료, 4단계 대출 실행 진행 중, 5단계 예금 인출 진행 중, 6단계 해외 도피 D-7, D-7, 일주일 후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방콕행 비행기 타는 날이죠. 제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노트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하게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 씨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급하게 노트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태수 씨가 물었어요. 얼굴에 술 기운이 조금 있었어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래요? 저는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요.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요. 그래요, 푹 쉬세요. 태수 씨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제 방으로 와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방금 찍은 사진들을 수진이한테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태수 씨가 일어나면 함께 먹었어요. 여보,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오늘 뭐 할 거예요? 집에 있을 거예요. 볼일 좀 있어서요. 태수 씨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110억을 들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산책을 나간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수진이를 만나러 가는 거였지만요. 여보, 산책 다녀올게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태수 씨의 다정한 목소리. 이제는 그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수진이를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진이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지점장님, 어젯밤에 보내주신 사진 봤어요. 완벽한 증거예요. 그치? 저 노트에 모든 게 다 적혀 있더라고. 그런데 지점장님,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수진이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태수 씨의 금융거래 내역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구한 거야? 제 지인이 금융감독원에 있어요. 부탁해서 받았어요. 화면을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태수 씨는 최근 3개월 동안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어요. 고급 호텔, 명품 매장, 해외여행까지. 그 돈이 다 제 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수진이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지은 계좌였어요. 태수 씨가 이지은한테 이미 20억을 송금했어요. 3개월 전부터 조금씩이요. 20억? 네. 그리고 은행 계좌도 확인했는데 매달 2천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았어요. 공범 대가로군.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태수 씨가 해외 비밀 계좌에 숨겨뒀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 태수 씨가 최근에 홍콩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어요. 그리고 90억을 송금했고요. 90억? 제 돈 110억 중에서 20억은 이지은한테, 1억 2천은 은혜한테, 나머지 90억은 해외 계좌로 빼돌린 거예요. 지점장님, 이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아직 안 돼. 왜요? 증거가 더 필요해. 저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38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기꾼들을 봤어요. 그들의 수법도 심리도 잘 알아요. 이제 제가 그들을 역이용할 차례예요. 수진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저는 수진이한테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수진이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점장님다워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나 이런 거 잘해.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치매 연기요. 태수 씨 앞에서 갑자기 기억을 잃은 척, 헷갈리는 척 했어요.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금요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자꾸 잊어버리지? 태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뭐가? 요일을 자꾸 잊어버리신다고요. 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요즘 깜빡깜빡해. 다음 날도 계속했어요. 여보,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 맞아? 당연히 우리 집이죠. 왜 그러세요? 아, 맞다. 깜빡했네. 태수 씨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을 더 쉽게 빼돌릴 수 있으니까요. 3일째 되던 날 태수 씨가 은혜한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방문 뒤에 숨어서 들었어요. 은혜야, 완벽해. 미숙 씨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 정말요? 확실해요? 응. 요일도 못 맞추고 집이 어딘지도 헷갈려 해. 이제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재산 전부 내 거야. 오빠, 그럼 판교 상가도요? 당연하지. 150억짜리 부동산이야. 우리 셋이서 나눠 갖는 거야. 근데 이지은 언니는 뭐래요? 다음 주 화요일에 방콕으로 출발하기로 했어. 그 전에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오빠 조심해요. 혹시라도 들키면 큰일 나요. 걱정 마. 완벽하게 계획했으니까.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문틈에 갖다 댔거든요. 선명하게 다 들렸어요. 다음 날 저는 수진이한테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 변호사 출신 제자한테도 연락했어요. 이름은 김지훈이고 제가 은행 다닐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던 아이예요. 지금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됐죠.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지훈아, 잘 지냈어? 선생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저는 지훈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태수 씨의 사기, 110억 피해, 이지은과 은혜의 공모까지. 지훈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분노했어요. 선생님, 이건 완벽한 사기예요. 형사 고소하시죠. 그러려고. 근데 지훈아, 나는 단순히 돈만 돌려받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럼요. 저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법정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그럼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현행범? 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잡는 거예요. 그래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치매 연기를 계속하시면서 저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순간을 잡는 거예요. 경찰도 미리 대기시키고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저는 지훈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치매 연기를 더 심하게 했어요. 여보,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가 어디야? 여보, 우리 집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집? 우리가 언제 결혼했지? 태수 씨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보, 우리 5년 전에 결혼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5년 전? 아, 맞다. 미안해. 자꾸 잊어버리네. 그날 저녁 태수 씨가 또 은혜한테 전화했어요. 은혜야, 이제 때가 됐어. 내일 병원 가서 치매 진단서 받아올 거야. 진짜요? 드디어? 응. 그리고 진단서 받으면 바로 재산 정리 들어갈 거야. 후견인 선임하고 부동산 매각하고. 오빠, 정말 조심해요. 알아. 다음 주 화요일이면 모든 게 끝나. 저는 이 대화도 녹음했어요. 그리고 지훈한테 보냈어요. 지훈은 경찰과 협조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모든 걸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월요일 아침 태수 씨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병원 가야 해요. 검진 받으러요. 병원? 왜?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잖아요. 검사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가야지. 병원에 갔어요. 태수 씨가 미리 예약을 해놓은 것 같았어요. 신경과 전문의가 저를 검사했어요.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였는데 저는 일부러 틀렸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목요일? 지금 몇 시인가요? 저녁 7시? 의사가 태수 씨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경도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진단서 발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태수 씨가 기뻐하는 게 보였어요. 표정을 숨기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수 씨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지은한테요. 진단서 받았어. 내일 바로 실행할게. 오빠, 정말 축하해요.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자. 그때 모든 서류 가져갈게. 알았어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태수 씨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여보. 그날 밤 저는 지훈한테 연락했어요. 지훈아, 내일이야. 네, 선생님. 경찰이랑 다 준비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선생님 집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고마워, 지훈아. 선생님, 내일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알았어. 다음 날 화요일이 밝았어요. 운명의 날이에요. 오늘 모든 게 끝나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태수 씨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와요. 손님? 네. 서류 작업 때문에요. 무슨 서류? 여보 재산 관리 때문이에요. 치매도 있으시니까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요. 그래, 고마워요. 오후 1시쯤 은혜가 먼저 왔어요. 그리고 1시 반쯤 이지은도 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제 돈으로 산 거겠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해요. 태수 씨 사업 파트너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공범이죠. 그래요, 반가워요. 네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태수 씨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보,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무슨 서류예요?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제가 여보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서류를 보니 제 모든 재산을 태수 씨한테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부동산, 예금, 보험까지 전부요. 여보, 이거 서명하면 내 재산이 전부 당신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태수 씨가 잠깐 당황했어요. 제가 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나 봐요. 아니에요, 여보.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정말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저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서류에 서명하려는 척했어요. 하지만 펜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그런데 왜 이지은 씨도 여기 계세요? 이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증인이에요, 어머니. 증인이 필요해서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요. 이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저는 펜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서명란에 펜 끝을 갖다 댔어요. 세 사람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150억짜리 재산을 손에 넣는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태수 씨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방해받는 게 싫었던 거죠.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태수 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지은은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은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고요. 여보, 경찰이 왜 와요? 제가 물었어요.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요. 태수 씨는 당황한 얼굴로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형사 3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제 제자, 변호사 김지훈이요. 김태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태수 씨는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당혹감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가 신고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여보, 당신이 한 거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제가 했어요. 태수 씨가 비틀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당신, 치매 아니었어요? 치매요? 저한테 치매가 어디 있어요? 전부 연기였어요. 그 순간 이지은이 소리쳤어요. 오빠, 저 여자가 우릴 속인 거예요. 닥쳐. 태수 씨가 이지은한테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미숙 씨, 아니 정미숙 씨. 당신이 언제부터 알았어요? 일주일 전이요. 제 후배가 알려줬죠. 당신이 제 명의로 60억을 대출받았다는 걸요. 그럼 그 뒤로 계속 연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당신들이 제 앞에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순간을 잡고 싶었거든요. 현행범으로요.
태수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힘이 쭉 빠진 것처럼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5년이요, 김태수 씨. 당신은 5년 동안 제 옆에서 다정한 남편 행세를 했어요. 매일 아침 커피 끓여주고 함께 산책하고 손잡고 여행 다녔잖아요. 그게 전부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당신은 제 돈만 노렸던 거예요. 제 외로움을, 제 그리움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어요. 그런 당신이 법정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완벽한 증거와 함께요. 그래서 연기한 거예요. 치매 연기를요. 형사들이 태수 씨한테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지은과 은혜에게도요. 은혜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아버지 말만 따른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저는 은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저한테 딸처럼 대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라고 불렀고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제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잖아요. 매달 2천만 원씩 받아가면서요. 그게 딸이 할 짓이에요? 은혜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형사들이 세 사람을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저는 태수 씨를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김태수 씨, 아니 박성민 씨. 당신은 7번이나 같은 짓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엔 계산을 잘못하셨네요. 숫자로 평생 살아온 사람을 상대로는요. 태수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죠. 세 사람이 경찰차에 실려 나갔어요. 거실에는 저와 지훈만 남았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냈지만 5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지훈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완벽해요. 증거가 너무 많아서 저들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노트, 녹음 파일, 금융거래 내역, 현행범 체포까지. 검사가 최소 징역 10년 이상 구형할 거예요. 돈은? 걱정 마세요. 이미 태수 씨 국내외 계좌 전부 동결했어요. 홍콩 계좌도 현지 경찰과 협조해서 막았고요. 이지은과 은혜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110억 전액 회수 가능합니다. 그래, 다행이네. 지훈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치매 연기까지 하시면서 증거를 모으시다니. 완벽한 역전극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훈아, 나 38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완벽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 맞아요, 선생님. 이번 케이스는 법조계에서도 회자될 거예요. 완벽한 현행범 체포 사례로요. 다음 날 저는 검찰청에 출석했어요.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검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감탄했어요. 정미숙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피해자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제가 은행원이었으니까요.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죠. 노트 사진, 녹음 파일, 금융 거래 내역까지. 이 정도면 저들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무겁게 구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박성민, 진짜 이름이 박성민이더군요. 전과 7범입니다. 전부 재혼 사기예요. 피해액만 200억이 넘고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200억이라고요? 이지은도 전과 2범이고
은혜도 공범으로 3건의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예요. 완전히 조직적으로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처벌할 겁니다. 선생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실 수 있으시죠? 물론이죠. 꼭 참석하겠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면서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지점장님. 그런데 기분이 어떠세요? 후련해. 정말 후련해. 다행이에요. 근데 지점장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엄청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하실래요? 거절해. 조용히 지내고 싶어.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태수 씨가 없는 집, 거짓이 없는 공간.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준우였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큰일 났었네요. 응, 좀 그랬지. 엄마, 제가 한국 들어갈게요. 당장. 아니야, 준우야.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엄마 혼자 두기 싫어요. 제가 곁에 있어야 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우도 많이 놀란 모양이에요. 준우야, 엄마 정말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그리고 너 거기서 잘하고 있잖아.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엄마는 강해. 38년 동안 은행에서 일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거뜬해. 알겠어요. 근데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치매 연기까지 하시면서 증거 모으시다니. 뭐, 어쩔 수 없었지. 저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으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지? 110억은 돌려받을 거고, 부동산도 그대로 제 명의로 있고, 아들도 잘 지내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다음 날 아침 혜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퇴한 판사님이시죠? 미숙 씨, 뉴스 봤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누구신데요? 미숙 씨처럼 재혼 사기를 당한 분들이에요. 근데 미숙 씨처럼 용기 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가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혜진 선생님과 4명의 여성분들이 계셨어요. 모두 60대 이상이었고 표정이 어두웠어요. 미숙 씨, 이분들 소개할게요. 모두 재혼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눴어요. 김선희 씨는 30억을, 박영자 씨는 아파트를, 이미경 씨는 10억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두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미숙 선생님,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김선혜 씨가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 재산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용기를 내셨어요. 저희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싸우시면 돼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선생님처럼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움직였어요. 저처럼 당했지만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 증거를 모을 능력도 법률 지식도 없어서 그냥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저는 38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어요. 증거 수집하는 법, 금융거래 추적하는 법 다 알아요. 그리고 제 제자가 대형 로펌 변호사예요. 같이 도와드릴게요. 4분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네. 당신들이 당한 만큼 되갚아줘야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재혼 사기 대응 매뉴얼이었어요. 1. 초기 징후 파악하기. 재산 관련 질문이 잦아진다. 갑자기 서재나 금고에 관심을 보인다. 공동 명의를 요구한다. 증거 수집 방법. 대화 녹음하기. 금융 거래 내역 확인하기. 주변 인물 조사하기. 법적 대응 절차. 변호사 상담. 경찰 신고. 자산 동결 신청. 1시간 넘게 작성했어요. 38년 동안 쌓은 경험을 총동원했죠.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일까지 더해서요. 다음 날 김선희 씨가 전화했어요. 선생님,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일단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사실 죽고 싶었어요. 30억을 잃고 나서 삶의 의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김 선생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정말요? 제가 110억 찾았잖아요. 김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김선혜 씨의 케이스를 분석하고 증거를 찾고 금융 거래를 추적했어요. 지훈이도 함께 도왔고요. 2주 후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김선혜 씨를 속인 남자가 해외 계좌에 돈을 숨겨뒀다는 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한 달 후 그 남자는 체포됐어요. 그리고 30억 중 25억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김선희 씨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돈 찾았어요. 25억이나 돌려받았어요. 축하해요, 김 선생님. 잘 싸우셨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포기하고 살았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구나. 38년 동안 쌓은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 다음 날 박영자 씨의 케이스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미경 씨의 케이스도요. 하나하나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자산을 추적했어요. 3개월 후 3건 모두 승소했어요. 박영자 씨는 아파트를 되찾았고 이미경 씨는 10억 전액을 회수했어요. 3분 모두 감사하다며 울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 태수 씨의 재판도 시작됐어요. 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판사석, 검사석, 피고인석, 그리고 방청석까지 꽉 찼어요. 언론에서도 많이 왔더라고요. 증인,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5년 전 은행 VIP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우연을 가장했지만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고인의 노트에서 확인했습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방청석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증인, 피고인이 치매 연기를 눈치챘습니까? 전혀요.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죠. 증인의 대응이 굉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태수 씨를 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38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숫자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감정에 휩싸이면 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을까? 훌륭한 대응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3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저는 다시 법정에 갔어요. 이번에는 준호도 함께였어요. 약속대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엄마, 떨리세요? 아니, 전혀. 결과는 뻔하니까. 판사가 입장했어요. 그리고 선고가 시작됐어요. 피고인 박성민. 피고인은 5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의 외로움을 악용하여 110억 원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더욱이 전과 7범으로 같은 수법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성민을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이지은을 징역 10년, 피고인 김은혜를 징역 7년에 처합니다. 피해액 110억 원은 전액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방망이가 내려쳤어요. 끝났어요. 완벽한 승리였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태수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수갑을 찬 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그의 사과는 필요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정미숙 선생님,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합니다. 치매 연기는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38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완벽한 승리를 한다는 거리요. 다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당한 만큼 되갚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냉정하게 계산하고 끝까지 싸우세요. 저처럼요. 그날 저녁 뉴스는 제 이야기로 도배됐어요. 치매 연기로 110억 사기꾼 잡은 전직 은행 지점장, 완벽한 역전극, 38년 경력의 힘, 온갖 제목이 쏟아졌어요. 휴대폰에는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어요. 축하 메시지, 인터뷰 요청,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까지. 선생님, 저도 재혼 사기를 당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미숙 선생님, 제 친구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데 상담 가능한가요? 선생님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싸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날 밤 타워 팰리스 거실에서 준호와 함께 샴페인을 마셨어요. 엄마, 축하해요. 완벽한 승리였어요. 고마워, 준호야. 그런데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예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들 돕는 거야. 재혼 사기당한 사람들 말이야. 강남에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상담해 주려고.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그리고 준호야,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11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거였어. 내 존엄을, 내 자존심을, 내 인생을. 맞아요, 엄마. 엄마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상쾌했어요. 준호야, 엄마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38년 동안은 돈 벌느라 살았고 5년은 거짓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응원할게요, 엄마. 저는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어요. 김태수, 아니 박성민. 당신은 계산을 잘못했어요. 숫자로 평생 살아온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38년 은행 경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죠. 준호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거지.
우리는 샴페인을 다 마셨어요. 창밖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태수 씨와 함께 보던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봐도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아니, 혼자가 아니에요. 준호가 있고 수진이와 지훈이가 있고 제가 앞으로 도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있으니까요. 38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150억을 모은 정미숙. 5년 동안 사기꾼한테 속았지만 완벽하게 복수한 정미숙.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정미숙. 저는 빈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계산과 완벽한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저처럼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